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금강대학교 정상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또 강의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반응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또 반응을 이렇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역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저 역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달아주시는 또 댓글을 보면서 또 많은 또 새로운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저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또 정보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같이 또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 있어서 어떤 그 논리학이 왜 중요한가, 그들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인도 문명 속에서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학이라고 하는 그 틀을 이용해서 서로 논쟁을 해야만이 불법을 전수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이론적인 어떤 정합성을 또 갖췄고, 근데 그런 것들의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공의 매운탕을 끓이면서 그런 거는 전부 뭐 공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냥 아르마리고 허망분별이고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달아주신 이제 그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글자로 이렇게 공을 알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너가 이제 공을 잘 모르니까 자꾸만 공을 분석하려고 들고 설명하려 들지 않느냐. 또 이제 이런 말씀도 또 있으셨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전을 안 보고 매우 깊은 수행을 해서 마음을 다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그 수행 끝에 정말 우리 팔만대장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득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직관적인 어떤 알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제 윤회를 믿는 저로서는 정말 그 전생부터 수많은 선업 공덕을 닦으신 분들은 이 생에 오셔서 이제 전생에서 닦으셨던 게 있으니까 바로 수행을 딱 해서 딱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아직 이렇게 성근 공덕을 많이 못 쌓은 사람들은 하나하나 경전에서 이제 남겨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배워가면서 이제 불도에 젖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진리가 비록 공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거나 이런 현실에 발딛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윤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아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치중을 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만 이안 스티븐슨 교수 같은 경우에 윤회를 뭔가 받쳐줄 만한 그런 실질적인 사례를 발견하신 것 같고, 그런 말씀도 이제 드렸고, 그리고 또한 인도 불교에서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어떤 무아와 윤회에 대한 이론적인 양립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시면서 각각의 어떤 대중들의 어떤 눈높이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준점을 두고 부처님 말씀을 통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후대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요거는 조금 이렇게 양립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볼 때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후대 남은 제자들이 분석하고 부처님 말씀을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번세한 이론이다, 분별 망상을 낸다, 이제 이렇게 봐서는 이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불교를 좋아하십니까? 이러면 우리 이제 제가 댓글에도 이렇게 자주 봅니다만, 불교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론적 정합성이 좋아서 좋아합니다. 제 종교는 불교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불교를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과학과 또 불교가 많이 이렇게 상통한다,
특히 뭐 양자역학 같은 경우도 뭐 불교와 많이 상통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불교가 과학적이라고 좋아하신다면 불교의 이런 이론적인 면, 논리적인 면을 좀 더 침착하고 들어가야만이 불교가 과학적이어서 좋다란 말하고 모순이 없잖아요. 불교의 과학적인 면은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런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론적인 건 다 아르말이고 그저 이렇게 탁 공이란 단어 하나로 팡 뭐 직관적으로 한 번에 딱 알아야 된다.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를 너무 이렇게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또 댓글 중에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니까야 연구자인데 남방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나 니까야 연구자 중에 누가 대승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즉 대승비불설을 주장하냐. 아예 학문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그 근거를 대달라,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그 댓글 쓰신 분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이 대승비불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소위 초기 경전에 속하는 건 이제 니까야,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한문 번역본이 이제 아한부 경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소승불교, 즉 남방불교 쪽 분들은 이 니까야 안에 들어있는 경전만 부처님 말씀이고 대승경전은 약간 뒤에 나왔으니까 그거는 약간이라기보다 몇 세기 뒤에 나왔으니까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과격한 주장을 이제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분께서 그럼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는 대승비불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면 알려달라. 이제 니까야 연구자라 그러시는데 이제 역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불교 공부를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또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승비불설 논쟁은 이게 일본에서만 제기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그 대승이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서는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소승불교가 있고 나서 이제 초기 불교 부처님 제세시 말씀이 있고 그거를 해석하면서 여러 학파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때는 이제 부파불교, 아비달마 불교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전부 이 대승 쪽에서는 전부 소승불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승은 좀 뒤에 나오니까 이 대승 불교도들은 자신들이 이 대승의 말씀이 불설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당시 인도에서도 고대 인도 불교계에서도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2009년도에 저 법보신문에서 전 경상대학교 교수님이신 권호민 교수님하고 그다음 또 이 초기 불교를 연구하시는 마성스님께서 두 분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참 드물었어요. 그때 그런 어떤 학술적인 주제를 가지고 서로 투고하고 재투고하고 이러면서 그 대승비불설에 대한 논쟁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대승경전이 조금 더 뒤에 나왔기 때문에 대승은 비불설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그거하고 또 관련되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바로 약간의 어떤 그 예열을 가한 건데, 그럼 그 대승 비불설이다 뭐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요. 그 문제는 바로 인도에서 그 대승 불교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현재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시작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대승경전이 니까야에 있든 없든 뭐라고 하든 간에 대승은 이러한 경전이고 이러한 겁니다,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승의 기원을 우리가 아직 몰라요.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은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승 비불설이니 뭐 대승 경전은 뭐 저희 초기 경전부터 는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승 불교가 인도에서 고대 인도에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소위 말하는 그 인도에 법을 배우러 가신, 그래서 우리가 구법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법승들의 중국에서 인도로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오신 그 구법승들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당시에 인도 불교가, 인도에서 대승 불교가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늘 이렇게 시간을 통해 가지고 늘 자주 이렇게 등장시킨 스님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이제 서유기로 친근한 바로 이제 삼장법사, 그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고, 요 강의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주 친숙하게 보셨을 텐데, 그 이 삼장법사님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삼장법사님이라고 하기도 하면서 또 삼장법사님의 원래 본명인 현장법사라고도 자주, 현장스님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그러면 현장스님은 현장스님, 삼장법사 이 두 가지 이름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뭐 어디선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불교 경전을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 무슨 경, 이제 이렇게 끝나는 뭐 많이 있죠, 그죠? 또 무슨 경, 뭐 반야경, 금강경, 법구경, 뭐 이렇게 경으로 끝나는 거는 부처님의 직접 설법이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무슨 경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부처님 말씀인 거고 경전인 거고, 또 하나는 또 뭐라 그랬죠? 이 부처님 말씀을 해설한 참고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론 이렇게 끝나는 청정도론 뭐 이렇게 론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그 논서라 그래요. 그래, 이 논서를 모은 걸 논장, 아까 경전을 모은 걸 경장, 논서를 모은 걸 논장, 그다음에 계율을 모아는 걸 이제 율장. 그래서 이 3장을 통틀어서 우리가 불교 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삼장법사라는 말은 이 3장에 달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아신다, 이제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현장 스님은 원래 본명이 현장인데도 그분을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거는 그만큼 그분이 불교에 아주 달통하신 분이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또 뭐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은 또 불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삼장법사가 몇 분이 더 나오세요. 역사적으로 3분 또는 4분 정도 우리가 이제 위대한 삼장법사, 구마라집 삼장법사, 구마라집 삼장, 그다음에 뭐 진제법사, 진제 삼장법사,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더 계세요. 현장 스님 빼고도. 그러면은 왜 이분들한테는 삼장법사라는 칭호를 붙였을까? 그리고 왜 다른 위대한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또 삼장법사라는 칭호를 안 붙이거든요. 이 삼장법사 칭호가 붙은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뜨라두또레, 뜨레디또레,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발음은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쪽 발음을 잘 몰라서. 이 말은 뭐냐면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 명언이 있어요. 번역. 우리가 뭐를 번역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의 단순히 어떤 그 언어 표현되는 언어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사상과 어떤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일본에 제가 이제 있을 때 가끔 이제 그 아르바이트가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번역 아르바이트, 뭐 통역 아르바이트 이런 게 들어와요. 알바비를 많이 주시니까 이제 돈 없고 가난한 유학생은 그 이제 자주 제가 가곤 했었는데, 일본의 어떤 그 음식을 번역하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번역 알바를. 근데 여러분 일본 뭐 요즘 뭐 다 이렇게 여행 많이 가시니까 이제 오차즈케라고 하는 게 오차즈케, 오차 차.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차에다가도 이렇게 밥을 말아 먹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차, 밥 말아 먹는 거, 이거 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있는 문화예요. 그거 어떻게 번역합니까? 뭐 당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장 그 서구어들이 우리말로 된 게 많잖아요. 뭐 버스, 컴퓨터 뭐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곧 반역이다. 이 번역을 갖다가 이게 이제 의문이 비슷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그 말만 옮긴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또 이쪽 문화에는 있는데 이쪽 문화에는 없는 것, 그런 거는 이게 없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 관심 있고 불교 신도님들이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거나 이제 불교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바로 반야경, 반야, 뭐 반야용선, 뭐 반야, 그죠? 반야, 반야. 여러분 반야의 뜻이 뭐예요? 뭐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로서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그러면 지혜라는 말로 이 바냐라는 말, 그 뿌라즈냐라고 하는 빤냐, 뿌라즈냐라고 하는 인도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이제 바냐인데, 그럼 이게 지혜라는 말로 완벽하게 표현이 되면, 뭐 완벽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카바가 되면 이거 그냥 지혜라고 쓰면 되는데 왜 바냐라고 하는 소리 나는 걸 또 썼을까요? 이 뿌라즈냐나 이게 빤냐에 해당하는 그 말 뜻을 포함할 만한 용어로서 지혜라고 하는 우리 한문 문화권에서 쓰는 용어가 딱 맞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리 나는 대로도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설명하는 것보다는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써야만이, 그렇게 해서 차라리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갖다 쭉 해주는 게 더 낫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제가 뭐 어쨌거나 일본에서 뭐 생활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가끔 이제 제가 이게 TV나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일본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일본 드라마를 보면 저는 뭐 제가 이제 도쿄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 도쿄 거리가 이렇게 제가 알았던 거리가 나올 때도 참 재미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단순히 이렇게 자막에 번역은 돼서 나와도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자신들의 어떤 일본 그 동네에 있는, 자기들 동네에 있는 단골 술집이나 식당에서 나누는 얘기들, 그다음 자기 회사 동료들하고 나눈 얘기들을 보면 단순히 그 의미를 넘어서 저는 그들의 문화를, 막 그래도 제가 8년을 살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문화를 조금은 이해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거는 일본인의 사고에 기반하면 저거는 단순히 거기 번역 있는 그 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더 재미있어요. 그 일본 드라마를 보면. 아, 저거는 단순히 그냥 뭐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번역되지만 그 이상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어떤 나라들끼리의 번역을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럼 무려 이제 2000년 전부터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져서 불교 경전이 번역이 됐다. 옛날에 뭐 저 AI도 없고 뭐 이제 구글도 못 찾고 이러던 시절에 그 번역이 과연 이 인도 경전을 얼마나 잘 번역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다 뭐 수준 낮다 제가 이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세계 문명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쇼킹한 일인 거예요. 이게 인도 경전이 중국으로 번역됐다는 건.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결코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번역을 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러면서 의미의 변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서유기의 현장 스님을 왜 우리가 삼장법사라 부르냐? 바로 이분이 17년 동안, 이제 18년 동안 인도에 가서 유학을 해서 직접 몸으로 그 인도를 배우고 오셔가지고 엄청난 번역을 해주셨어요. 제가 뭐 이 강의를 통해 요 방송을 통해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엄청나게 해주신 소위 말해서 역경승, 경전을 번역해 주신 역경승들, 그 중에서 위대하신 분들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번역을 하려면 그만큼의 불교 지식, 인도 문화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언어에 대한 지식은 기본이고 그 정도로 달통하신 분들이니까 번역이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특별히 삼장법사, 삼장의 달통하신 분들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서유기를 통해서 주로 이제 현장 스님, 삼장법사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서역으로 간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정말 뭐 조금 더 과장을 더하면 지금 같은 거 달나라 갔다 오는 거하고 같을 정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일단 내 목숨은 없는 거다 생각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다 중국 땅으로 돼 있지만 옛날엔 그 저기 중국 땅이 그 서역 쪽은 다 아니었잖아요. 그건 이제 몇 세기 전에 청나라 제국이 이제 그 정도 중국 땅을 넓혀 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또 거기는 뭐 파미르 고원 뭐 엄청나게 그 뭐 사막도 있고 높은 산맥들이 있고 굉장히 험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걸어갔다가 이제 오신다? 그럼 거기에 뭐가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대승경전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거기는 일단 떼강도들이 많이 있어요. 떼강도들이, 도적대들. 근데 이 도적들이 그냥 짜잔한 도적들이 아니고 그쪽 길이 다 뭐예요? 옛날에 그 상단, 그 실크로드가 이제 있는 그 상단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거기 가서 그 사람도 한번 털면은 이 도둑들은 한몫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험한 데서 가다가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인들 그거 티라도 납니까? 그까지 그 행정력이 미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저쪽 서역은 이게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미지의 세계를 갔다 왔다? 이거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된 우리 인터넷 용어긴 한데 이 스펙타클한 어드벤처 그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명하신 스님께서 그 서역에 다녀오셨다라는 그것이 엄청난 이제 감흥을 불러일으키니까 서유기라고 하는 이제 상상의 소설을 써서 거기에 여러 이렇게 특이했던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다 그려놓고 거기에 또 이제 신통력을 가진 제자들을 그려놨는 서유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중국 구법승들의 기록이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대승불교가 어떻게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추론만 할 뿐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래요. 대승불교에 해당하는 어떤 서적들, 문헌, 그 사상적인 문헌들, 경전에 대한 문헌은 남아 있을지언정 이것이 언제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연대기적인 역사서가 인도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농담으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인도인들은 3세 윤회를 하고 그 알 수 없는 그 무시일에 윤회를 하는데 이번 생쯤이야 기록할 필요 없지 농담으로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런데 대조적으로 중국인들은 아주 그 역사 기록을 잘 해놓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대 인도 불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추정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서쪽 즉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서북부까지 진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 기록들 그래서 그 인도를 접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남긴 기록 그리고 중국으로 이게 불교가 전해지면서 중국 사람들은 그 경전을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번역을 하면 무슨 황제 때 누가 이거를 몇 년도에 번역했다 이걸 남겨놔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뭘 알 수가 있겠어요? 중국에서 이때 번역이 됐다면 이 경전은 최소한 그 이전에 인도에서 나왔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의 고대사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퍼즐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도의 그 고대의 위대한 그 불교 논사들의 생물 연대나 이런 거 다 우리가 몰라요. 전부 추정입니다. 추정.
대강적으로 이제 그런 문헌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또 인도인들과 달리 이 역사 기록하는 걸 아주 좋아하다 보니까 요 경전은 중국의 무슨 황제 몇 년도에 번역이 되었다 기록을 딱 해놔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요 이전에 당연히 인도에서 이 경전은 그 이전에 나왔겠거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대승비불설에 관해서 대승경전은 이 니까야보다 조금 뒤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니까야도 그 안에 있는 그 니까야 안에 있는 경전들이 전부 굉장히 이른 시간에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또 편찬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니까야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경전들이 있고 그 경전들끼리도 시간적 순서를 굉장히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시간적 층위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보면은 요거는 상당히 뒤에 발달된 사상인데도 니까야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경전의 종류를 3장이라 그랬잖아요. 경전을 무슨 경을 모아놓은 경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조금 뒤에 나온 그 대승경전이라 하더라도 일단 경 이렇게 제목이 붙어버리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거는 무조건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겠죠. 그거를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근래에 문헌학자들이 연구를 해봐서 이제 그렇게 아는 거고, 이건 당연히 부처님 말씀이지라고 믿으니까 이거를 의심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전이 유포된 지금 우리가 이제 니까야가 조금 앞서고 대승경전이 조금 뒤에 나온 것 같은데 무슨 경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이 지역에 유포가 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이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못 하겠죠. 일단 경이 붙으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전후에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가 흥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승불교의 흥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승경전의 유포와 그 궤를 같이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 아시죠? 우리가 경전 제일 앞에는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것은 부처님 말씀 직설이라는 의미도 있고 남은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이래 설하시는 걸 들었어야 하고 이 경전의 권위를 세우는 게 바로 여시아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서 경전이 구전되다가 몇 세기 뒤에 문자로 니까야도 그렇고 대승경전도 그 뒤에 문자로 정착이 돼요. 그럼 여러분 구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원시적일 것 같지만 옛날 이제 뭐 인쇄 기술도 별로 없고 그 뭐 종이 이런 거 보관하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구전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했어요. 그러면 그 운율을 다 맞춰가지고 구전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경전을 갖다가 딱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암기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 암기라고 하는 게 함부로 변용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문자로 된 어떤 그 경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전달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좀 더 증광을 시키고 약간 좀 변용을 하는 게 문자로 쓰인 게 변용이 쉽겠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게 변용이 쉽겠어요? 문자로 하는 게 더 쉬워지죠. 구전은 박자, 운율 뭐 이런 걸 다 맞춰서 계속 구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글자로 바꾸려면 그 앞에 틀을 다 바꿔야 돼요. 구전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몇 세기 뒤에 문자로 정착되면서 특히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 경전이 문자화되면서 대승경전은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 발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대승경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방대한 경전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졌다 이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 대륙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영국 식민지의 식민 지배 영역인 거죠. 그게 오히려 인도는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와 민족과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그 지도 통일된 어떤 인도 지도가 있지만 그 안에도 사실 다 다릅니다. 민족 자체도 다르고. 자, 그러면은 인도 동부 겐지스강 유역에서 시작된 불교가 뭐 남부로 퍼지고 뭐 동부로도 퍼지고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땐 그게 같은 인도 땅 안에서 전해진 거지만 사실상 외국으로 전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슬람 국가로 되어 있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그거는 인도 서북 지역이죠, 그죠? 거기가 바로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게 바로 그 아프가니스탄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겐지스강 동쪽에 있던 불교가 쭉쭉쭉쭉 전해져서 그쪽으로 전해졌다고 하는 거는 같은 인도 안에서 전해진 게 아니라 그냥 외국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럼 소위 말하는 그 중앙아시아, 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금의 어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은 옛날로 치면 그게 다 외국인데 거기에 전해진 불교는 이쪽 동쪽의 불교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즉 중앙아시아의 불교인 거지 그거를 우리가 인도 불교다 엄밀히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그 지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중앙아시아에 계셨던 스님들이 거기가 이제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니까 거기 그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동쪽으로 가면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히말라야 산맥을 못 넘어가는 게 이게 돌아서 가는 길이 옛날에 이제 그 무역로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요 중앙아시아 스님들이 따라 들어가서 중국에다 이제 불교를 전해 주세요. 그럼 그 중앙아시아 스님들이 연두색 불교를 믿고 계셨으면 연두색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는 거고 그 따라 들어가셨던 중앙아시아 스님이 파란색 불교를 믿고 계셨다면 파란색 불교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중앙아시아의 스님들이 대승불교를 전해 주셨기 때문에 중국의 대승불교가 꽃피운 거예요. 중국인들이 대승불교 소리쳐서 대승불교가 전해진 게 아니고 그 중앙아시아에 당연히 그렇겠죠. 중앙아시아 스님이 들어가서 불법을 전파하는데 그 스님이 자기 지역에서 믿던 불교를 전해주지 자기 지역에서 그 유포되지 않은 불교를 전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 스님들이 믿던 불교가 저기 겐지스강에 있던 불교, 남부에 있던 불교하고 똑같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외국의 불교인 거예요. 이렇게 전해진 게. 여러분, 그래서 이 대승불교,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는 바로 이 중앙아시아 불교예요. 엄밀히 말하면 인도 불교가 아니고 화엄경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그 영향력을 가진 이 화엄경은 여러분 각각의 독립된 경전으로 이게 다니다가 그 중앙아시아 코탄 지역에서 이게 그 화엄경이라고 하는 대경전으로 뭉쳐져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전해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실제로 인도에서 인기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중앙아시아에서 일인 거지. 그렇게 해서 중국에 가서 이게 히트가 치고 우리나라에 히트가 쳤으니까 우리가 화엄경 그렇지 인도에서도 화엄경이 인기가 대단했겠네 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질 때는 이제 그러한 루트를 타고 전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당연히 이름도 대승 이러니까 인도에서도 대승이 줄이었는갑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 무슨 뭐 교통통신이 발달돼 있어서 인도 사정을 이제 알았던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그 기원 전후에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 그 불교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건 불교 경전이 번역이 돼야 우리가 중국인들이 그 불교 부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불교 경전 번역의 그 퀄리티가 어땠느냐? 요 경전 번역의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같은 일본어 한국어가 비슷한 언어라고 해도 번역이 대단히 어려운데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이 산스크리트 인도 계통 언어가 하필이면 정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 뜻글자인 한문으로 전해졌다라는 이 아주 이 역사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건데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아까 전에 그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그렇게 가까운 언어인데도 번역이 쉽지가 않고 한데 그 옛날에는 그 번역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쇼킹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산스크리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독일어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어. 그 독일어로 된 뭐 칸트 철학이나 이런 게 우리가 옛날 서당에서 본 그 서책으로 막 이렇게 된 한문으로 번역이 됐다 생각을 보십시오. 같은 소리 글자끼리 번역을 했으면 그나마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아까 전에 반야, 반야가 브라지냐가 가진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지혜라고도 번역했다가 반야 소리 나는 대로도 한문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만약에 같은 소리 글자끼리 번역을 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사정이 나았을지는 모르는데 이게 하필이면 중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큰 문명이 뜻글자를 쓰다 보니까 이 소리 글자로 이 표현되던 이 깊은 종교 사상 철학이 인도의 불교라고 하는 게 이 뜻글자 속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습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 공을 이야기하는 중관학파, 중도를 관찰하는 그래서 중관학파, 즉 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깊은 인간 어떤 그 무의식, 즉 어떤 그 수행자의 어떤 수행 체계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든 어떤 식의 움직임을 파악한 유식학파가 그렇게 있는데 이 유식학파의 대표적인 또 사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제8식 1식, 2식, 3식 쭉 들어가서 제7식, 제8식 무의식의 알라야식이라고 있어요. 알라야 뭐 감추다, 저장하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알라야 이런 거를 갖다가 중국인들이 정확하게 그 쓸 수가 없으니까 아뢰야식 이렇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7식 마나스식은 이제 말라식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또 이제 그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에 해당하는 이 순야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뭐 없을 무자로도 한번 써봤다가 그 왜냐면 의미가 명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걸 또 뜻글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제 없을 무자로도 썼다가 이제 그 빌공자로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동아시아 불교인들은 이제 그 불교의 어떤 이념을 개념을 접할 때 공, 무 뭐 이러니까 불교가 뭔가 세상하고는 완전 뭐 이렇게 떠나가 있는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 허망한 느낌도 주는 이유가 이 번역에서 오는 이유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소리 글자끼리도 아니라 이게 세상이 몇 안 되는 뜻글자로 이 소리 글자의 사상이 번역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거기서 우리가 오는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까 전에 이 중앙아시아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실크로드나 이런 걸 따라 들어가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 불교를 전해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중앙아시아 스님들이 중국어하고 한자를 잘 하셨겠습니까? 뭐 그런 분도 계셨지만 잘 없으셨어요. 그게 뒤에 이제 조금 그런 걸 잘하신 분이 이제 다음에 요 불교 경전 번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잘하신 분이 이제 꾸마라지바 스님께서 이제 그걸 잘하셨는데 그 앞에 스님들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중국인들하고 같이 번역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미의 변형이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소리 글자, 뜻 글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여기서 오신 스님들이 또 중국어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게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원래 인도 경전에 있던 말이 찻대고 포대고 막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또 상당히 그 수준을 그렇게 그 퀄리티를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장 스님 이런 분들이 아직도 뭐 번역 안 된 뭐 이 경전을 보다 보면 그 경전 안에 보면은 그런 논서 안에 보면 어떤 경전을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다 이러는데 이게 번역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직접 가신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직접 배워오려고 인도 땅에 직접 가서 내가 불교를 배워와야겠다. 우리가 현재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정보가 워낙 이제 국경 없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꼭 뭐 외국을 안 가도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직접 안 가고는 중국에 번역된 것만 봐서는 이게 퀄리티도 낮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분야가 또 번역이 안 되면 불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장 스님이 이제 다녀오신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을 법을 구하러 다녀오셨다 이래가 우리가 구법승 이러는데, 서유기의 모델인 이 현장 스님이 삼장법사로서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이제 서유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장 스님은 7세기 분이에요. 7세기 분인데 그 이전 4세기에 우리로 치면 이제 저희 옛날 국사 공부할 때 이제 근초고왕 뭐 전성기 배우고 할 때 그때 놀랍게도 법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대승불교의 계율을 인도에서 직접 좀 가지고 오고 싶으셔가지고 무려 그 당시에 65세인 나이로 399년도에 인도로 떠나세요. 65세. 여러분, 근초고왕이 활동하던 4세기에 65세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90세 정도 되실 겁니다. 그죠? 65세. 그럼 그 당시에 그 서역을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불교를 배우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내가 나이 때문에 뭐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법현 스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65세에 인도로 그래 가셨다가 이제 북인도부터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실 때 해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자, 그런데 이분이 무려 그렇게 가셔가지고 또 그 65세에 가셔가지고 13년간 거기 계세요. 그래가지고 다녀오셔가지고 법현전 일명 불국기라고 하는 이제 기록을 이렇게 남기시는데, 그 이제 이 기록에 의하면은 저 5세기 초, 4세기 말 5세기 초에 인도 북부의 불교 사원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쭉 남겨놓으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법승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인도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많이 안 남겨놨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분들이 구법승들이 또 계셔가지고 다녀오시면서 인도의 상황은 어떻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근데 이분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물론 이제 소승사원도 있고 뭐 대승사원도 있고 한데, 어떤 사원은 보면은 대승과 소승이 공존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승을 공부하는 사람들, 소승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것도 같은 사원에도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승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야경을 공부하고 뭐 문수사리, 관세음 보살님을 이제 예경하더라. 뭐 이제 이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가보니까 대승불교도 대승의 스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소승의 계율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매우 또 해석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자, 대승소승이 한 사원 안에도 있더라. 그리고 소승의 계율을 대승불교 스님들이 지키고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거대 종단들이 있죠, 그죠?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천태종, 그 다음에 이제 태고종, 그 다음에 우리 또 진각종, 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대승불교가 같은 한국불교를 하더라도 같은 사원 안에서 생활하는 게 그게 용이한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 말은 대승과 소승이 같이 지내기도 했다는 이 말은 과연 대승불교의 아이덴티티가 그래 강력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매우 다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막 사이가 안 좋고 비판을 한다. 물론 이제 대승 그 경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그 대승보살을 이제 대승사상이 발전하면서 대승보살을 띄우고 우리가 그 유마경 같은 경우에 그죠 대승 이제 거사가 어떤 그 성문승보다 더 뛰어나다 막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소승을 좀 비판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대승이 그렇게 아이덴티티가 강력했다면 같은 사원에서 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이제 캐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세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요 현장 삼장 스님의 이제 요걸 몇 번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서유기의 모델이 된 대당서역기에는 보면은 이제 불교 자체가 많이 이제 인도에서 쇠퇴했고, 물론 이제 화려한 불교 사원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교도 즉 힌두교 사원이 많이 증가했다, 이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현장 스님보다 반세기 정도 뒤에 이제 의정 스님이라고 하신 분이 635년에서 713년 사이에 이제 생존을 하셨었는데, 이 의정 스님도 다녀오시면서 인도를 다녀오셔가지고 남해기 귀내법전이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여행기를 이제 남겨놓으세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각 인도의 어떤 불교 사원들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또 이제 해놓으세요. 기록을 이제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 대승보살을 예경드리고 대승경전을 읽으면 대승,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소승인데, 역시 대승이든 소승이든 다 대승 또 소승의 계율을 갖다가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 이제 5세기 그 법현 스님이 다녀오신 5세기,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다녀오신 7세기, 그 다음에 같은 또 이제 그보다 한 반세기 정도 뒤에 또 7세기에 다녀오신 요 의정 스님, 이 구법승들의 기록을 봤을 때 인도 대승의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강력했을까? 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즉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우리는 이 대승불교의 영향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대승의 사상, 즉 공사상, 이런 것들이 인도 불교에서도 어마어마했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공으로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만약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대승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인도에서는 오히려 소수파에 머물렀기 때문에 대승이 그렇게 크지 못했을 거다. 대승이 클 수 있었던 건 오히려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승이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불교를 다양한 어떤 맥락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불교를 그렇게 다양한 시점을 가지고 봐야지, 어떤 그 하나의 경전의 어떤 시각만 갖고 딱 불교를 보려고 한다, 그거는 상당히 그 불교가 가진 다양한 맥락을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 대승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도인들이 그런 역사 기록을 안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4세기에 이제 그 무려 65세에 인도로 가신 그 법현 스님,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이 강의를 통해 몇 번 말씀드렸던 7세기 우리 현장 삼장, 그리고 그 한 이제 반세기 뒤에 그 의정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인도를 가셔가지고 남긴 기록들을 보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뭐 따로 생활하는 사원도 있었지만 소승과 같이 생활도 하더라. 그래서 대승의 보살들을 찬탄 공양 올리면 이 사람들은 대승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승이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율의 차이는 없더라. 대승과 소승이 같은 계율을 쓰더라. 이 말은 대승의, 인도에서 대승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승의 어떤 기원은 여전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단 하나, 대승운동은 대승경전의 편찬과 그 궤를 같이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경전들 보면 제일 앞에
여시야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시야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이 몇 세기 동안 구전이 돼요. 구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운율도 놓고 그걸 정확하게 외우기 위해서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 이걸 바꿔버리면 앞부분에 그런 것까지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래 가사 있잖아요. 노래 가사를 갑자기 이 뒤쪽 중간에서 가사를 몇 개를 더 집어넣어 버리면 이 박자가 다 틀려버리잖아요.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구전됐다라고 하면 원시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그 암송이 가능합니다. 전달이. 그런데 이것이 뒤에 이제 문자화 되면서 즉 경전이라고 하는 게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니까야도 기록되고 이 기록되면서 대승경전이 방대하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 암송은 변형이나 증광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자는 얼마든지 기존의 사상을 바탕으로 내가 쫙 써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승운동, 대승불교의 기원은 바로 이 경전의 문자화, 기록화와 그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방대한 대승경전군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에 부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자 대승의 어떤 기원을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런 이제 인도로 다녀오신 중국의 세 분의 어떤 그 구법승들의 기록을 통해서 인도 대승불교의 우리가 상황을 조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불교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경전이 문자화돼서 이제 그렇게 편찬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린다. 그래서 이런 경전의 어떤 번역과 어떤 제작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조금 뭐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또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내용과 함께 대승불교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대승비불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